100분 안의 경우의 수부터 이항 정리까지 모두 끝내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복순열의 뜻,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 중복순열을 활용하는 예시, 그리고 관련된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우선 중복순열을 배우기에 앞서 순열을 기본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순열하면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는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배열하지 않는 건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배열, 그리고 배열한다라는 것은 순서를 내가 정해줘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일 때 순열을 쓴다라는 이미지는 정확히 알고 가시고요. 먼저 5팩토리얼부터 복습을 해볼 건데요. 우선 경우의 수에서 공식을 딱 보면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5팩토리얼의 의미를 떠올릴 줄 아셔야 되는데요. 5팩토리얼이란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떠올릴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팩토리얼의 계산하는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왜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5, 4, 3, 2, 1 이었는지. 자, 첫 번째 칸을 채울 수 있는 경우 5가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가 되기 때문이고요. 이 칸들을 채우는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다 곱한 게 답이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일반적인 순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순열이라는 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이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그런 상황을 순열이라고 했고요. 이 방법의 수를 저희가 5P3이라고 했었는데요. 경우의 수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칸 채울 수 있는 게 당연히 5가지인데 두 번째부터는 4가지, 3가지가 되는 거고, 아까 전에랑 똑같은 이유로 곱해주면 그게 바로 답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으로서 5P3이라고 이제 용어를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111 이렇게 뽑는 경우는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게끔 뽑는 거였는데 사실 이런 거를 강조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배웠던 순열은 중복이 안 되게끔 뽑는 거였다면, 이제부터 배울 것은 중복을 허락해서 뽑았을 때 그때의 순열을 말할 거고요. 그걸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데요. 자,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에서 5개 중에 3개를 뽑을 때 중복을 허용해서 뽑겠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경우의 수를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5칸을 채우는데 이제는 중복이 되는 거니까 다 5가지예요. 111 이렇게 채워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답인데요. 역시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기호를 붙여줄 겁니다. 일단 5개 중에 3개를 뽑는다라고 해서 똑같은 규칙으로 이렇게 쓸 거고, 중복순열일 때는 이러한 기호를 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5파이3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요약해보면 제가 2가지를 기억하라 했죠. 공식하면 일단 떠올라야 되는 건 의미, 그리고 계산하는 공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식 한번 연습해 볼까요? 3파이 7이 뭐죠? 그렇죠. 3의 7제곱이 되는 겁니다. 3을 7번 곱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굳이 이러한 예제를 들은 이유는 3개 중에 7개 뽑는 게 일반적인 순열에서는 불가능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3P7 같은 건 없었지만 이제 중복 순열에서는 3파이 7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로 중복순열을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3번 문제입니다. 5개에서 3개를 택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일단 몇 개 중 몇 개를 뽑았는지 먼저 체크하시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의 기준은 2가지입니다. 중복이 되는지, 그리고 배열을 해야 되는지. 그거로 여러분이 따져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대놓고 우리한테 주고 있죠. 중복 허용한다고 했고요.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은 중복 순열이다. 따라서 5파이 3이 답이기 때문에 5의 세제곱, 즉 125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했어요. 4자리 자연수의 의미는요, 이 숫자 4개를 일단 일렬로 배열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칸 4개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안 헷갈립니다. 자, 이때 4자리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여기에 0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칸은 3개인데 그 다음부터는 막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 4가지, 4가지, 4가지가 되는 거고 이 칸을 채우는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다 곱해주면 된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순열 문제는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곱해 법칙을 막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왜 4파이 3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선 숫자 4개 중에 3칸을 채워야 되니까 4, 3이 되는 거고요. 중복이 되는지 배열이 되는지를 따져야 되겠죠. 자, 중복을 허용했으니까 동그라미고 예를 들어 1, 1, 3을 뽑았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갈지 순서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배열해야 되는 문제다. 따라서 4파이 3, 즉 4의 세제곱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192가 되는 거겠죠. 중복순열의 활용입니다.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에 대응시켜 줄 때, 나누어 줄 때,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왜 이럴 때 중복순열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예제가 바로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에 대응시키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함수라는 것은 1, 2, 3, 4, 5를 하나씩 대응시켜 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것도 3개고 2가 갈 수 있는 것도 3개고 5가 갈 수 있는 것도 다 3개죠. 따라서 3을 5개 곱하면 그게 바로 함수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중복순열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딱 보셔야 될 거, 이렇게 대응시키는 문제에서는 내가 몇 쌍을 대응시키냐를 보셔야 되는데 함수를 결정한다는 건 함수 값이 5개가 필요하죠. F1, F2, F3, F4, F5 이런 값들을 결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함수 값이 될 수 있는 A, B, C 중에서 5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거의 기준점은 2가지예요. 중복이 되느냐, 배열이 되느냐, 배열해야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Y에서 5개를 뽑는다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A, 그리고 B, 그리고 또 A를 만약에 뽑았어요. 그러니까 중복을 해서 뽑았어요. 그럼 1이 A로 가고 3이 A로 간다는 거니까 이거는 가능하죠.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그래서 중복해서 내가 뽑아도 되는 거고요. 자, 배열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이렇게 뽑는 순간 끝나느냐, 더 이상 할 게 없느냐를 따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보면 다른 함수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이 문제는 배열을 해줘야, 배열하는 걸 다 세줘야 함수의 개수를 모두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중복순열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복순열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뒤에 있는 개념과 혼동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곱해 법칙으로 간단하게 풀 수도 있겠지만 순열로도 풀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지금 함수를 결정한다는 건 함수값 3개가 필요한 거니까 5개 중 3개를 뽑는 건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A랑 A를 뽑아버리면 1도 A로 가고 2도 A로 가니까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을 선택해 줘야 되고요.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다른 함수가 되기 때문에 배열한 것까지 다 세줘야 된다. 따라 중복 안 되고 배열해야 되니까 순열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꼼꼼하게 이해해 놓으셔야 뒤에 있는 조합과 중복 조합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문제를 한번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4명의 회원이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상황일 때 순열 조합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연습했어요. 함수를 그리듯이 이렇게 선택하거나 대응시켜주는 상황이 나올 때는 함수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그려줬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상황이 뭐냐? A, B, C, D가 교통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요.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 B도 3가지, C도 3가지, D도 3가지니까 3을 4개 곱하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중복순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수단 4개를 뽑아야 되죠. 그래서 3개 중에 4개를 뽑는 상황이고요. 중복이 되는지 따져야 되는데 비행기 2개를 뽑더라도 A도 비행기 타고 B도 비행기 타는 게 가능하니까 중복이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A, B, C, D 중에 뭐를 탈지는 결정 못했으니까 배열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배열하는 걸 다 고려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순열이다. 그래서 3파 2사가 답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함수 문제와 굉장히 닮아있죠. 11번 문제입니다. 5명의 학생의 학교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A, B, C, D가 동그라미 세모 X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3파이오로 풀 수도 있다.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이번 문제는 지금까지 풀었던 거와 다르게 독특한 문제인데요. 동그라미가 2번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런 처음 보는 문제를 봤을 때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구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동그라미를 택할 2명을 먼저 정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안 헷갈려요. 자, A랑 C가 동그라미를 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택해야 되는데 세모랑 X밖에 못 택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다고 딱 구상하시고요. 우선 5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배열 안 하는 거니까 OC2가 될 거고요. 나머지가 세모 X니까 B도 2개, D도 2개, E도 2개 선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10 곱하기 8, 즉 80이 정답이다 라고 풀 수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중복순열의 개념 그리고 중복순열의 유형 2가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1, 2, 3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3팩토리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이 공식을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즉 이런 것을 배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그냥 답을 계산해 보면 112, 121, 211이니까 3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어렵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공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어떤 규칙을 따르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약에 111, 23을 일렬로 배열한대요. 그럼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지금 5개가 있죠. 5개가 있는데 3개가 똑같아요. 그럴 때 답은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숫자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일단 총 몇 개인지를 세야 되는데 총 8개니까 8팩토리얼을 쓰고요. 1 3개 똑같고 2 2개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3팩, 2팩 이렇게 나눠준다 라는 공식을 수학자들이 발견해 냈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 증명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1112를 배열하는 상황을 수학자들은 일단 4팩토리얼로 계산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1이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고 경우의 수를 구하면 4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경우의 수랑은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찾아냈냐. 자, 보세요. 1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1A, 1B, 1C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한번 보세요. 1A, 1C, 1B, 2 1B, 1A, 1C, 2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세는 게 바로 4팩토리얼이죠. 다 서로 다 다르다고 가정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쭉 다 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센 게 4팩토리얼, 즉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실제는 어떻죠? 실제는 사실 1들끼리는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형광펜 친 부분들이 다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4팩토리얼 안에는 같은 것이 6개씩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4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줘야 될까요? 지금 잘 보시면 6개씩 한 묶음이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실제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6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냐? 지금 같은 게 6개씩 있다라는 건 1A, 1B, 1C끼리 배열되는 것들은 다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1들끼리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6개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3팩토리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감동적인 아이디어예요. 이런 생각을 참 어떻게 했는지 놀랍죠? 자, 이 증명 과정은요, 매우 많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데요. 이 증명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나눗셈을 언제 쓰느냐, 나눗셈을 어떻게 쓰느냐 라는 그 방법을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는 그냥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계산한 것들 중에 같은 것이 몇 개씩 나오는지를 따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눠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증명 과정, 왼쪽에 있는 증명 과정을 보시면 일단 1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했어요. 그게 4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이 4팩토리얼 안에 같은 것이 몇 개씩 나오는지를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6개씩 있었잖아요. 그래서 4팩토리얼 나누기 6이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단 조건을 무시한 채 계산을 해서 구한 게 m이라고 보면, 그리고 이 m가지 안에 같은 것이 몇 개씩 나오는지를 체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것이 k개씩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 k개가 한 묶음이 되는 거니까 m을 k로 나누면 답이 된다. 이렇게 나눗셈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공식 어떻게 된다는 거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었지만 이거를 직접 우리가 증명해 본다고 생각하고 이 나눗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8개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고 배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8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눗셈을 활용하는 방법은 두 번째, 같은 것이 몇 개씩 나오는지를 따져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것들은요, 3, 4, 5는 그대로 있고 다 위치는 그대로 있고 1끼리 배열하고 2끼리 배열되는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그맣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썼을 때 1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그리고 2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들은 사실은 다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게 몇 개 있냐? 1끼리 배열하고 2끼리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는요.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을 꼭 기억해라. 두 번째, 이 나눗셈을 활용하는 방법, 나눗셈을 활용하는 과정을 반드시 기억해라.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교과서 프린트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총 몇 개인지, 그리고 같은 것들이 몇 개씩 있는지만 따지면 된다. 그래서 6개인데 2개, 3개가 같으니까 공식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답은 60이다 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역시 비슷한 문제인데요. 6개 중에 3개, 2개가 같다 라면 아까 전에랑 공식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60이다 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3번부터는 약간의 조건이 추가되는데요. 영어 단어를 배열하는데 모음이 서로 이웃하게 배열해라. 자, 서로 이웃하게 배열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습을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묶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열한다고 보면요. 지금 총 S는 3개 똑같고 C가 2개 똑같은데 총 6개가 있는 거니까 6팩 나누기 3팩, 2팩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되는 건 U랑 E가 자리 바꾸는 2를 꼭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6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버려요. 그 다음 여기에 2를 곱하는 거니까 60 곱하기 2, 그래서 답은 120이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4번도 약간의 조건이 추가된 문제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왜 조건이 제가 추가됐다고 말하냐? 첫 번째 자리에 0이
못 들어간다라는 조건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또는 2가 되는데요. 문제를 여사건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앞에 1이 들어가는 경우랑 맨 앞에 2가 들어가는 경우로 그냥 케이스를 분류했어요. 자, 맨 앞에 1이 들어가면요. 남는 건 이렇게 5개죠. 그럼 이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딱 쓰면 되는 거고요. 맨 앞에 2가 들어가면 남는 건 이렇게 되니까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쭉 계산해 볼게요. 5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30. 밑에 것도 계산해 보면 5팩 나누기 3팩이니까 5, 4, 20밖에 안 남아서 두 개를 더한 50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상황이 나왔다라면 과감하게 케이스를 분류해 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바나나에 있는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간단하게 6팩 나누기 A 3개 똑같고 N 2개 똑같으니까 이게 답이죠. 그럼 계산해보면 60이라는 거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N이 양 끝에 오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4개를 배열하는 건데 여기에 남아있는 걸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BAAA를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답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저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활용하는 두 가지 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배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조건 중 2보다 4가 오른쪽에 오도록 이라는 조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수들이 어떠한 것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요. 일단 그냥 정석대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 3, 2, 4, 1은 되지만 5, 3, 4, 2, 1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2보다 4가 오른쪽에 오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4, 5, 1, 3, 2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총 경우의 수는요 5팩토리얼이죠. 그런데 이 상황은 이렇게 2개 중 1개씩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즉 이 5팩토리얼 중에 2개 중 1개씩이 다 제거되는 거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정답이 된다 라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와 4는 배열하지 않는다 라는 게 핵심인데요.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A, 3A, 5를 배열한다고 했을 때도 역시 이렇게 같은 것끼리는 배열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배열할 때는 이 순서가 정해 있는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즉, 조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를 해결할 때 2와 4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된다. 즉 5팩 나누기 2팩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이 있을 때 1보다 3, 3보다 5가 오른쪽에 오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 3, 5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2보다 6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즉 2와 6의 순서가 정해져 있죠. 이럴 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끼리는 같은 것으로 취급해라.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6개 중에서 A 3개는 똑같고 B 2개가 똑같으니까 이게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두 문제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부터 6까지 배열하는데 2보다 4가 오른쪽에, 그리고 홀수는 크기 순서로 나열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2와 4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요. 홀수 3개도 순서가 같으니까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문제의 답은 6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쭉 계산 한번 해보면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니까 약분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60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어끼리는 무조건 국어 A가 먼저라는 거고요. 수학끼리는 수학 A가 먼저 제출하고 수학 B를 제출해야 되고, 영어끼리도 영어 A를 먼저 제출하고 영어 B를 나중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개를 배열하는데 국어는 국어끼리, 수학끼리, 영어끼리 순서가 무조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으려고 한지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6개를 배열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끼리 같은 것 취급을 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6팩 나누기 2팩, 2팩, 2팩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계산 과정 생략하고 답을 구해보면 답은 90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활용 사례인 최단 경로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지점 A, B가 있을 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최단 경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 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건 최단 경로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가버린다면 이건 역시 최단 경로가 아니게 될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최단 경로라는 건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지는 마라. 즉 오른쪽 그리고 위쪽으로만 가서 B에 도착하게 해라 라는 게 바로 최단 경로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무슨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어떻게 푸나요? 자,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아이디어예요. 자, 보세요. 이 최단 경로라는 거는 결국요, 이렇게 쭉 옮겨보면 이 화살표들을 일렬로 나열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른 최단 경로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A에서 B로 갈 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위쪽 한번, 오른쪽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 최단 경로는요, 결국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이렇게 갔다라고 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단 경로를 이렇게 일렬로 나열한 상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는 항상 5개일 거고요. 위쪽 화살표는 항상 3개일 거잖아요.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최단 경로의 수는 총 8개니까 8팩 나누기 5팩, 3팩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방식을 기출문제들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의 특징은 A에서 B로 가는데 반드시 P를 거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A에서 P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고 P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사건이 잇따라서 연결되고 있는 거니까 곱하면 된다. 자, A에서 P로 갈 때는요, 오른쪽 화살표 2개, 위쪽 화살표 2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될 거고요. P에서 B로 가는 건 오른쪽 화살표 3개, 위쪽 화살표 1개니까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을 끝까지 하게 되면 6 곱하기 4니까 답은 24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고 조건도 복잡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A에서 출발해서 C 지점을 반드시 지나지 말라고 했고요. D 지점도 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B까지 도착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이 살펴보면 일단 지금 제가 표시한 1번 지점을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C를 지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제가 1번부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D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로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1번에서 갈 때는 지금 반드시 2번을 거쳐서 가야 되고 D로 가면 안 되니까
2번에서는 무조건 3번으로 갔다가 3번에서 B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써보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지 말라고 문제가 출제된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A에서 1번으로 가는 건 당연히 4팩 나누기 3팩이고요.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아래쪽으로 하나, 위쪽으로 두 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3팩 나누기 2팩이 될 거고요. 2번에서 3번으로는 무조건 가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고 3번에서 B로 가는 것은 두 가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곱한 게 정답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2, 즉 24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화면과 같은 순서대로 원순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1, 2, 3, 4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거는 바로 4팩토리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 2, 3, 4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을 원순열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의 특징은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모두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회전했을 때 일치시킬 수 있는 것,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라는 것의 원순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원순열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것들을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그게 원순열의 특징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지금부터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과 비교해서 구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제가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이라고 둔다면 이렇게 읽을게요. 그럼 1, 2, 3, 4, 4, 1, 2, 3,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3, 4, 1, 2, 마지막 거는 2, 3, 4, 1, 이런 식으로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네 개가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에서는 모두 다른 거였지만 원순열에서는 모두 이게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즉 4팩토리얼이라는 거에서 4개씩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4팩토리얼을 4로 나눈 것이 바로 경우의 수다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원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간단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결국 n팩토리얼 나누기 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확 와닿지 않는 분을 위해서 4팩토리얼계, 즉 24개를 지금 화면에다가 나열을 해놨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들, 이렇게 돌린 것들은 원순열에서는 다 같은 것으로 보는데 4팩토리얼, 즉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에서는 다 다른 거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4팩토리얼계, 즉 2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순열에서는 이것들이 같은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로줄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은 것이 되니까 4로 나눈 총 6개가 정답이 된다. 이게 바로 원순열의 모든 경우의 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화면에 보니까 이 6개의 경우의 수가 모두 다 1의 위치가 똑같네요. 1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3개를 다 배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오, 제법인데요. 원순열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원순열은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원순열을 생각할 때 아무거나 하나를 예를 들어 이 자리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경우의 수를 세게 되면 돌아가는 상황을 배제한 채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겠다라는 아주 멋진 아이디어인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거를 그냥 이 자리에다 딱 고정시켜 놓고 나면 나는 지금부터 1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 고려하겠다. 즉 돌아가는 걸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나머지 2, 3, 4를 일렬로 배열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3팩토리얼이 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하면 6이니까 같은 결과를 얻는 거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 3, 4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간단히 4팩토리얼이지만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걸 4로 나눈다. 근데 그 공식을 유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같은 게 몇 개씩 나오는지 파악해서 나눈다. 즉 4팩토리얼 중에서 4개씩 같았었죠. 그래서 4로 나눠서 계산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었다면, 원순열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아무거나 한 개를 고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아무거나 하나를 고정했다는 건 돌아가는 것을 이제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기 때문이죠. 즉 이런 식으로 했었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한 개를 여기다 고정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세 자리에다가 일렬로 배열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었던 거죠. 원순열은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해하고 문제에 따라서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개의 상황을 제가 배열해 보도록 할게요. 원순열은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회전해석 같은 것을 일치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삼각형에다가 지금 6개를 배열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같은 게 몇 개씩 나오는지 파악해서 나눈다라는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한 자리를 일단 딱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한 자리를 생각해서 이 자리와 돌렸을 때 일치하는 자리가 몇 개인지, 어떤 자리가 일치하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고정한 채 돌려서 어떤 자리랑 일치하는지를 알면 그 자리들은 회전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리와 일치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같은 자리인 거고 이 자리가 같은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고정시킨 이 자리는 이 자리와 이 자리, 즉 세 개의 자리가 회전했을 때 일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같은 것이 항상 3개씩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 나누기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아이디어를 하나로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인데요. 자리를 하나 고정시켜 놓고요. 회전했을 때 이 자리와 일치하는 자리가 몇 개 있는지를 따져보면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회전해서 일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당연히 이 상황은 일치하는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이 그림상으로 일치하는 그림인데, 지금 돌려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결국 제가 지금 처음에 색칠해 놓은 이 자리와 일치하는 자리는 이 자리라는 겁니다. 즉 쭉 돌려봤을 때 같은 것이 2개씩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6팩토리얼 나누기 2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교과서 문제와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순열의 기본적인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가운데에 어떤 거를 담아야 된다는 게 차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음식을 먼저 담고 그 다음에 나머지 8개는 원순열로 배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를 배열하는 건 당연히 9개 중에 1개를 택하는 거고, 8개 원순열하는 거 공식을 그냥 바로 써본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9 곱하기 7 팩토리얼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기출문제예요. 같은 것이 몇 개씩 나오는지 세서 나눈다라는 첫 번째 아이디어, 첫 번째 방법을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개 색깔을 7개의 칸에다가 칠하고 있는 거니까 7팩토리얼을 딱 써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방법의 핵심은 같은 것이 몇 개씩 나오느냐를 세는 건데, 이 그림은요, 지금 봐봐요. 회전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림 자체를 돌리는 겁니다. 그림 자체를 돌려서 몇 개씩 나올 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지금 결론은 이게 막 그림이 막 7칸이나 있지만 3개씩 나온다라는 게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과 돌렸을 때 일치하는 그림이 몇 개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돌렸을 때 몇 가지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거는 딱 3번 돌리면, 한 번, 2번, 3번 돌리면 처음으로 돌아오잖아요. 처음과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게 3개씩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7팩토리얼을 3으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이거 끝까지 계산해보면 7팩토리얼이 5040이거든요. 이거를 3으로 나누게 되면 1680.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까지 모두 익히고 있어야 원순열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봤던 이런 문제를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무거나 한 개를 고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1, 2, 3, 4, 5, 6이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제 마음대로 뭐 3을 고정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고르는 건 어떤 걸 골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고정해 놓고 안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원순열과 다르게 이거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한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순열에서는 돌렸을 때 모든 자리가 같은 자리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히 지금 제가 색칠한 두 자리가 서로 다른 자리잖아요. 아니, 선생님, 두 개가 서로 다른 자리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열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순열은 모든 자리가 그냥 돌렸을 때 다 일치시킬 수 있으니까 같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한 개를 고정시키는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주황색과 초록색은 회전했을 때 일치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림 전체를 지금 돌려서 일치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림을 돌려서 주황색을 초록색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 주황색과 초록색은 서로 다른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회전했을 때 주황색과 일치하는 자리고요. 이 자리는 초록색, 그리고 이 자리는 주황색, 그리고 이 자리는 초록색과 일치하는 자리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돌린 경우까지 다 생각해 봤을 때 서로 다른 자리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거나, 즉 3을 고정시킨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자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3을 고정시키는 경우의 수가 일단 두 개라는 게 원순열과의 차이점입니다. 원순열은 한 개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3을 여기다 고정시켰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된다. 왜? 고정시키고 나면 돌아가는 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2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구했던 방법과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겠죠. 자, 이번에는 이 문제 상황을 한번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3을 제가 고정시킨다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 다른 자리가 몇 개인지를 세야 되는데 3개인 거 이해되시나요? 돌렸을 때 파란색끼리 일치하고요, 주황색끼리 일치하고 회색끼리 일치하기 때문에 돌리는 상황까지 생각했을 때 서로 다른 자리는 3자리다. 즉 3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3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고정시키고 나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5팩토리얼이다. 따라서 두 개의 사건이 잇따라 연결되기 때문에 3 곱하기 5팩토리얼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이 방법도 역시나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원순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기출문제나 교과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문제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을 앉히는 거니까 일단 1번 문제는 매우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냥 6팩 나누기 6, 그래서 5팩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으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원순열 문제인데 특정한 조건이 주어질 때 고정시킨다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일단 아무나 고정해도 된다고 했죠. 그럼 저 같으면 할아버지를 고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는 사람을 일단 먼저 고정을 할 거고요. 고정하고 나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데 이때 할머니가 무조건 마주보고 앉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앉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4명은 이제 고정시켰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4명을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따라서 그냥 답은 4팩토리얼, 즉 24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질 때 고정시키는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자, 기출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번에는 A, B가 이웃하고 B, C는 이웃하지 말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고정시킬 건데요.
자, 먼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저 같으면 지금 B를 가지고 조건 두 개를 줬기 때문에 B를 고정시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B를 고정시켰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때 A부터 먼저 앉혀 볼 건데요. A는 B와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A를 자리에 앉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될 거고요. 이번에는 C를 앉혀야 되는데, 자, C는 B와 이웃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죠?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3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A와 C를 앉히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나머지 3명을 그냥 앉히면 되는데 이미 고정시켰기 때문에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된다. 따라서 3팩토리얼이 답이다. 라는 거고요. 이 사건들은 지금 잇따라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3개를 모두 곱해준 것이 정답이다. 따라서 66에 36이니까 답은 36.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중복조합의 뜻을 알아보고 중복조합이 많이 활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예제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복조합의 뜻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복조합을 배우기 전에 조합에 대해서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이라는 건 예를 들어 7개가 있을 때 7개 중에 3개를 뽑는 것, 이런 것을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3개를 뽑을 때 중복은 안 됐었고요. 당연히 뽑고 나서 배열하는 건 순열이니까 배열하지 않는 것, 그것을 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우의 수를 7C3이라고 썼었죠. 그렇다면 중복조합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라는 상황인데, 이때 뽑을 때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것, 이거를 중복조합이라고 하고요. 역시 조합이기 때문에 배열은 하지 않는 것, 즉 중복해서 뽑고 배열은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중복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의 경우의 수를 7H3 이렇게 쓰게 돼요. 이제 이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이제 중복조합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건데요. 우선 조합 공식 기억하시죠? 조합은 일단 7P3처럼 쓰고 이걸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였다면 7H3은요, 조합으로 바꾸어서 계산한다 라는 공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일단 7하고 3을 더해서 1을 뺀 다음에 C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3은 그대로 써준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요, 조금 이따가 증명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7H3은 9C3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선 먼저 계산하는 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6H3을 계산하는 방법, 2개 더한 다음에 1을 빼고 C로 바꾸고 3을 그대로 쓴다. 그래서 8C3이 되는 거고요.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 아시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4H7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끝까지 계산하면 10C7이기 때문에 이건 10C3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약분해서 쭉 계산을 해보면 답은 12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실생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맛, 초콜릿 맛, 딸기 맛,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주문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일단 해야 되는 게 뭐냐면 3개 중에 5개를 고르는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요. 중복이 되는지 배열해야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중복된다고 했고요. 배열은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지금 뽑는 순서를 생각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문하는 거를 뭘 먼저 하는지를 따져봐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배열할 필요 없다. 따라서 이건 중복 조합 3H5다 라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복조합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해 볼 내용은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의 수 파트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좀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습 한번 해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t를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항은 4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항이라는 건 왼쪽 가로에서 하나 오른쪽 가로에서 하나 뽑아서 2개를 곱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바로 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항의 개수는요,
왼쪽 괄호에서 뽑는 방법과 오른쪽 괄호에서 뽑는 두 가지 방법을 곱하면 그게 바로 항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슷한 예제를 한번 더 풀어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x 플러스 y예요. 그럼 항이라는 건 왼쪽 괄호에서 하나, 오른쪽 괄호에서 하나 뽑아서 만들어지는 게 항이니까 3 곱하기 2, 즉 6개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갑자기 중복조합이 왜 나오냐면 이런 것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래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면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b인데 왼쪽 괄호에서 2개 뽑고 오른쪽 괄호에서 2개 뽑아서 4개다라고 하면 틀리죠. 이거 여러분 전개할 수 있잖아요. 실제 답은 3개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 제곱이기 때문에 A, B 2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일단 중복은 돼요. A제곱, B제곱 이런 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배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A, B나 B, A나 같은 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2개 중에 2개를 뽑는 중복조합이기 때문에 EH이고요. 계산해보면 실제로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할 때 완전 제곱식일 때는 중복조합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교과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z 3개 중에 4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3H4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쭉 해보면 답은 6시. 그래서 6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15개.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8번에 1번도 마찬가지겠죠. 완전 제곱식일 때는 바로 중복조합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A, B, C, D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4H3이 답이다 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8번에 2번이죠. 자, 왼쪽 가로에서 뽑았을 때 이제 이걸 전개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항의 개수는 2H3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가로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쭉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 항의 개수는 3H2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 두 개를 곱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별로 안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서 항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 결국 왼쪽 가로에서 하나 오른쪽 가로에서 하나 뽑아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왼쪽 가로에서 어떤 하나를 택하는 방법은 당연히 2H3일 거고요. 오른쪽 가로에서 하나를 뽑는 거는 마찬가지로 3H2가 될 테니까 이 하나하나 뽑는 게 잇따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게 정답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조합을 활용하는 첫 번째 분야, 함수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합 x와 y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었죠? 이것은 중복순열 단원에서 배웠었는데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의 함수값을 정하고 2의 함수값 정하고 3의 함수값 정하는 거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중복순열로 구할 수도 있다라고 배웠었는데요. 결국 지금 우리는 함수값 3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집합 y에서 3개의 원소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4개 중 3개를 고르는 상황인데 이때 중복이 되는지 배열을 해도 되는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중복이 되는 상황이고 배열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4파이 3이다 라는 거를 배웠었어요. 그러면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었죠? 자, 이것도 역시나 함수값 3개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뽑는 상황이라는 거는 동일한데 이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 예를 들어 제가 1을 뽑아버리면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가는 거니까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결국 4개 중에 y의 원소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걸 뽑아야 된다. 그래야 1대1 함수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4개 중 3개를 뽑는데 중복은 안 되는 거고 대신 이때는 배열은 해줘야 되겠죠. 3개를 뽑는다고 해서 1이 어디로 갈지 2가 어디로 갈지 3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답은 4P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함수의 개수를 또 구해보도록 할게요. F1보다 F2가 크고 F2보다 F3이 큰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나 저희가 함수값 3개가 필요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3개를 고르면 항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개를 뽑는 순간 자동으로 1, 2, 3이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복은 안 되는데 배열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알아서 가니까. 그래서 4C3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배운 개념들 3개가 다 나왔죠? 이제 중복조합은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 자, 이런 상황에서 씁니다. 왜 그러는지 다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역시나 함수값 4개 중에 3개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같을 수 있으니까 중복이 가능하고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배열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중복 조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번 문제와 같은 거를 해결할 때 중복 조합을 활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그럼 유사한 교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f 중에서 f1보다 f2가 크거나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림으로 한번 쭉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F3이 어떻게 된다는 거는 우리한테 조건을 준 적이 없죠. 저 같으면 F3을 먼저 일단 구해 줄 겁니다. F3은 아무 데도 가는 되니까 5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1과 F2를 결정을 해줄 건데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함수값 2개가 일단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집합 y에서 2개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이랬을 때 중복이 되는지, 자, 같을 수도 있다 했으니까 중복이 되는 거고요. 배열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5랑 7을 뽑으면 자동으로 F1이 더 작아야 되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따라서 중복되고 배열 안 되는 거니까 중복 조합 개념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이 F3을 먼저 결정하고 F1, F2를 결정한 거니까 2개를 곱한 75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중복조합의 두 번째 활용 예제, 대응입니다. 이런 화면에 보이는 예제는요, 중복 순열을 배울 때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서로 다른 6개를 4명에게 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초콜릿 하나씩 이런 식으로 대응시켜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답은 4를 6번 곱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었냐면 결국 우리는 6쌍을 대응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6번 뽑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6개를 뽑고 나면 1번 초콜릿은 A한테, 2번 초콜릿은 A한테, 3번 초콜릿은 B한테 뭐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6번 뽑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2가지 기준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중복이 되느냐? 일단 중복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초콜릿을 여러 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열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때는 1번이 무조건 A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A, BB, DC를 뽑았다고 해서 무조건 1번이 A로 가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배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 순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갑자기 이 예제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문제를 조금 바꾸면 이게 중복조합 문제가 됩니다. 자, 서로 다른 초콜릿이 아니라 똑같은 초콜릿을 4명에게 주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황을 이제 중복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똑같이 대응돼야 되는 대응시켜주는 상황인데 똑같은 거를 서로 다른 것들에게 대응시켜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중복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중복 조합 상황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초콜릿 6개를 줘야 되기 때문에 6쌍을 대응시켜 줍니다. 따라서 사람을 6번 뽑아서 초콜릿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6번 뽑았다고 친다면 첫 번째 초콜릿, 두 번째 초콜릿, 세 번째 초콜릿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 4명을 6번 뽑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때도 중복은 되지만 순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초콜릿들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A를 먼저 뽑나 B를 먼저 뽑나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복은 되는데 배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중복 조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똑같은 것들을 서로 다른 것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뭐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시켜 주는 상황에서 중복 조합을 활용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왜 중복 조합인지 꼼꼼하게 이해해 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사한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볼게요. 이 똑같은 공 5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다가 나누어 담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도
공들을 상자에다가 대응시켜 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5쌍 대응시켜 줘야 되니까 상자를 5개 뽑으면 되는 거고요. 역시 똑같은 상자를 2개 뽑아도 돼요. 공 2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복되는 거고, 배열은 의미가 없죠. 공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상자 A를 먼저 고르나 B를 먼저 고르나 어차피 똑같은 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복 조합 개념이다. 따라서 3HO가 답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약분하면 답은 21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문제로 중복조합의 공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무슨 공식이요? 우리가 중복조합을 계산할 때, 뭐 4H6을 계산할 때 C로 바꿔가지고 계산했던 그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을 이 문제 상황으로 증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증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증명 과정도 문제화돼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초콜릿 6개를 4명에게 나누어 주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칸막이 3개를 친다 라는 상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에서 제가 칸막이를 3개를 쳐서 첫 번째 칸에다가 A를 주고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걸 B에다 주고,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C에다 주고, 네 번째 칸에 있는 걸 D에다 준다고 약속하면 A, B, C, D한테 초콜릿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4명에게 나누어 주는 상황을 칸막이를 침으로써 나누어 주도록 문제를 좀 변형해서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칸막이 제가 3개를 이렇게 쳤다면 맨 왼쪽 칸에다가는 A를 주니까 A한테 하나도 안 준 거고, 두 번째 B, 세 번째 C, 네 번째 D한테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A, B, C, D한테 초콜릿을 나눠주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칸막이를 여기다가 하나 치고, 여기다가 하나 치고, 그 옆에다 하나를 더 쳤대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A, B, 그 다음 C랑 D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 아무것도 안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 문제를 제가 아까 전에는 4H6으로 풀었는데요. 조금 다르게 해결해 보자면 결국 초콜릿 6개랑 칸막이 3개를 일렬로 배열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이 9팩토리얼 나누기 6팩 3팩이랑 같다라는 걸 증명했는데, 소름 돋게도 이게 바로 9C6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일반적인 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자, 원리를 알면 이게 일반화시키면 똑같이 증명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 9가 어떻게 나왔냐면 초콜릿 6개에 칸막이 3개를 더했죠. 근데 칸막이라는 건 4명한테 줄 때는 칸막이 3개가 필요할 거고요. 5명한테 줄 때는 칸막이가 4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칸막이는 사실 4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H6이 9C6이 된다는 거 알았는데, 이 9라는 게 사실 6 더하기 4 빼기 1이라는 거, 즉 4 더하기 6 빼기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계산하는 규칙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일반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우 중요하고 많이 출제되는 방정식에 활용하는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할 때 중복조합의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고요.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일 때, 그때 해의 개수를 중복조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결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다 세자는 거예요. A가 3, B가 3, C가 1이면 7이죠. A가 4, B가 3, C가 0이면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세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 B, C를 7번 뽑는다. 7개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가 3, B가 3, C가 1이라는 상황은 A, B, C 중에서 A를 3개, B를 3개, C를 1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A가 4, B가 3, C가 0이라는 건 A를 4개, B를 3개, C를 0개 뽑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왼쪽에 있는 방정식의 해와 오른쪽에서 A, B, C 중에서 7개를 뽑는 상황은 정확히 경우의 수가 같다라는 겁니다. 즉 3개 중에 7개를 뽑는 상황인 건데요.
이때 중복이 되는지 배열을 해야 되는지를 따져야 되죠. 당연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복은 되고요. 배열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A를 먼저 뽑거나 나중에 뽑는 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오른쪽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는 3H7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방정식의 해 또한 3H7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슷한 예제들을 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를 더한 게 8이다. 그리고 이 4개는 0 이상의 정수다. 라는 말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4H8. 결국 이 상황도 X, Y, Z, W 중에서 8개를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숙달돼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은 좌변이 4개 있잖아요. 그럼 4, 우변이 8이니까 8. 그래서 4H8 이렇게 바로바로 기억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맨날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변형이 되는데요. 핵심은 이 4개의 미지수들이 0 이상이라는 상황이 세팅돼야만 간단하게 중복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 B, C가 1 이상이래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0 이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1씩 딱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A-1을 통째로 치환해서 뭐 A'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를 B', C-를 C'이라고 하면 1씩 제가 다 뺐으니까 우변은 4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세 개가 0 이상이 되는 거고요. 0 이상이 되는 순간 바로 답은 3H4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답은 3H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0 이상인 상황을 세팅해 놓으면 바로 공식으로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 3번 문제는 짝수인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짝수니까. 그래서 일단 식을 이렇게 바꿔놓고요. 약분을 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3H5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세 개가 0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X, Y, Z가 짝수인 자연수였기 때문에 얘네는 1 이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씩 빼줘야 되고요. 그러면 치환하면은 제가 지금 3 빼준 거니까 우변은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3H2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 이상으로 만드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이 유형에서는 마지막으로 조금 독특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부등식이네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 이하인데 역시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 이랬을 때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0일 때, 1일 때, 그리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각각을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3H0, 3H1, 3H2 이렇게 다 구해가지고 더하면 되는 거니까 뭐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인데요.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하나를 더 도입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 뭐 A 이 단어를 도입한 다음에 부등호를 등호로 딱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A가 0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가 되고 A가 1이면 4, A가 2면 3, A가 3이면 2, A가 4면 1, A가 5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면 자연스럽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 이하인 경우들을 모두 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H5고요. 특히 여기에 있는 문자들이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4H5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드디어 중복조합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x, y, z의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요. 결국 2에서부터 8까지의 숫자, 7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때 그러니까 7, 3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중복이 되는지 그리고 배열해야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중복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배열은 안 해도 되겠죠. 제가 3개를 뽑는 순간
제일 작은 거부터 x, y, z가 될 테니까요. 따라서 답은 7h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부등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줬을 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 x, y, z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역시 7개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등호가 없죠. 그래서 중복은 안 된다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배열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7C3이 되는데요.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는 첫 번째 문제의 형태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왼쪽에 있는 문제와 비슷하게 바꿔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등호가 성립할 수 있게끔 부등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은 x와 y가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x보다 y가 크다라는 거를 등호가 성립하게 만들려면 y-1이라고 써야 등호가 성립할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y랑 z를 비교하면 z가 항상 큰데 등호가 성립할 수 있으려면 1을 빼줘야 등호가 성립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놓고 부등식을 첫 번째 문제처럼 바꾸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1보다 x가 크거나 같고요. x보다 y-1이 크거나 같고 등호가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할 수 있게끔 부등식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y-1보다는 z-2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z가 7 이하니까 z-2보다는 5가 더 크거나 같겠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니까 다 등호가 성립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따라서 첫 번째 문제와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개 중 3개를 뽑는 OH3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선생님, 상큼하지 않은데요? 아까 전에 푸셨던 방법이 더 쉽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되나요? 오, 예리한 지적인데요.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인데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종의 조건이 어떤 게 붙었냐면 b-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b와 a가 2 이상 차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2면 b는 3이면 안 되고 4, 5, 6 이래야 된다는 거고, a가 3이면 그러니까 7 막 이렇게 2 이상 차이 나야 된다는 뜻이고요. C-B가 3 이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B와 C가 3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니까 B가 5면 7은 안 되고 8, 9, 10, 뭐 B가 3이면 4는 안 되고 5도 안 되고 6, 7, 8, 9, 10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하게끔 자연수 AB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말인데, 핵심은 지금 등호가 성립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호가 성립할 수 있게끔 부등식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A와 B는 같아질 수가 없는 상태니까 부등식을 조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등식을 한번 적용해 보면 B-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2는 A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2를 빼줘야 둘이 등호가 같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분홍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볼 건데, 자, 이렇게 조작해 보면 B-2보다는 C-5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렇게 해야 등호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10이면 같아질 수가 없겠죠. C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C-5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등호가 다 성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1에서부터 5까지 중에서 3개를 고르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OH3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끝까지 계산하게 되면 답은 35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100제곱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런 것을 전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항정리입니다. 이항정리는요,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어떻게 전개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정리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항정리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정리로 개수를 구하는 것,
이항 정리로 전개하는 것을 학습한 다음에 이항 정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우선 이런 전개식에서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개식에서 항과 개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항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a 플러스 b의 제곱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항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전개할 때는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쭉 곱해가면서 전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항이라는 거는 사실은 왼쪽 괄호에서 하나, 오른쪽 괄호에서 하나를 뽑은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랑 a를 뽑아서 a 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졌었고요. 왼쪽 괄호에서 a, 오른쪽 괄호에서 b라는 걸 뽑아서 두 개를 곱한 ab라는 항이 만들어졌었고,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b, 오른쪽에서 a를 뽑아서 ba라는 항, 그리고 왼쪽에서 b, 오른쪽에서 b라는 것을 뽑아서 b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더한 게 이제 전개식이 됐었다. 그리고 이 각각은 항이 되었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항이라는 건 괄호 한 개당 한 개씩 뽑아서 곱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항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거 항으로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죠. 왜냐면 항이라는 건 괄호 한 개당 한 개씩이기 때문에 문자가 최대 3개까지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능한 항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a를 다 뽑을 수 있으니까 a 세제곱, 그 다음에 괄호 2개에서 a 뽑고 하나에서 b 뽑는 이렇게, 그리고 괄호 2개에서 b를 뽑는 a, b 제곱, 그리고 괄호 3개에서 다 b를 뽑는 b 세제곱, 이렇게 4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이라는 것의 의미를 일단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항 정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 4개만 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지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게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 3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에서의 이러한 개수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a제곱 b라는 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괄호 3개에서 하나씩 뽑아서 a제곱 b라는 항을 만드는데, a제곱 b를 만드는 방법이 유일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뽑아도 a제곱 b가 만들어지지만 요렇게 뽑아도 a제곱 b가 만들어지고요, 요렇게 뽑아도 a제곱 b가 만들어지죠. 즉 여기서 a제곱 b는 총 3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a제곱 b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개수라는 것, 어떤 항의 개수라는 건요, 결국 그러한 항이 몇 개 나오는지가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즉 a제곱 b가 3개 나왔기 때문에 3a제곱 b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3개는 우리가 항상 일일이 셀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합 이론을 쓰게 될 건데요. 결국 a제곱 b가 몇 개냐라는 건 괄호 3개 중 1개를 뽑아서 거기서 b를 꺼내면 되는 거니까 괄호 3개 중 1개를 택하는 3c1이 방법의 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3c1 계산하면 3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항이라는 것의 의미는 아까 전에 설명했었고요. 개수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a제곱 b의 개수라는 건 괄호 3개 중에 1개를 택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b를 뽑으면 되는 것이니까 괄호 3개 중 1개를 뽑는 방법의 수, 즉 3c1이 바로 개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전개식에서 개수를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세제곱 b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괄호 5개 중에서 내가 a를 3개 뽑아야 되는구나, 아니면 괄호 5개 중에서 b를 2개 뽑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가 5C가 되는 거고요. 이걸 쭉 계산하면 답은 10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제 2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x, y 세제곱이기 때문에 2x를 1개 뽑고 마이너스 3y를 3개 뽑아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4개 중에 1개를 뽑아서 2x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4c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쭉 정리를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27 y 세제곱이기 때문에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7에다가 xy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고 한 게 개수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8 곱하기 27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보면 실제로 216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수는 마이너스 216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항 정리가 도대체 뭐고 이 이항 정리라는 걸로 실제로 식을 어떻게 전개하면 편하게 전개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이항 정리로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능한 항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해줘야 되는 건 뭐만 해주면 되냐? 결국 개수만 결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때 한번 a제곱 b의 개수를 먼저 살펴보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연습해 봤듯이 괄호 3개 중 b를 1개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c1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차례대로 개수를 결정해 보면 a세제곱은 b를 하나도 안 뽑는 거니까 3c0, ab제곱은 b를 2개 뽑는 거니까 괄호 2개 뽑는 3c2, 그리고 b세제곱은 b를 3개 뽑는 거니까 괄호 3개 중 3개를 뽑는 3c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이항 정리가 되는데요. 즉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의 n제곱은 마찬가지의 논리로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항 정리입니다. 자, 개수를 구하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 사실 이거를 무조건 외울 필요까지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의 형태를 좀 알아보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수는 NC0부터 NC1, NC2, NC3 이렇게 점점 커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수들이 조합이기 때문에 이 조합의 수를 이항계수라고도 불러준다 라는 용어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 개수가 아닌 항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냐면 A의 n제곱들, 그러니까 A들은 지수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B들은 지수가 하나씩 커지고 있는 형태로 항을 썼다. 그러니까 B는 여기서 하나도 없다가 맨 앞에서 하나도 없다가 B, B제곱, B세제곱, B네제곱, Bn-1제곱, B의 n제곱 이런 순서대로 쓰고 있다. 써 놓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의 이 전개식 형태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빠르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례대로 개수들을 쭉 결정하고요. 왼쪽 거의 4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였죠. 그 다음 4C1, 왼쪽 거 3제곱, 오른쪽 거 1개. 그 다음에 4C2, 왼쪽 거는 하나 줄어든 2개 제곱, 그 다음 오른쪽 거 제곱. 그 다음 4C3, 왼쪽 거 하나, 오른쪽 거 3개. 마지막으로 4C4, 왼쪽 건 없고 오른쪽 것만 4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한다는 거였습니다. 특징을 한 번 더 요약하자면 왼쪽에 있는 x의 지수들은 점점 작아지고 오른쪽에 있는 2y의 지수들은 하나씩 커지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헷갈릴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지수를 더한 게 항상 4가 돼야 된다 라는 특징이 있죠. 자, 이거를 마저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4c는 쭉 계산해 보면 6이기 때문에 6에다가 2의 제곱 4를 곱한 게 될 것이고요. 4c3에 2의 세제곱을 곱한 게 개수가 될 거고 마지막 거는 2의 4제곱 16이 개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제 2번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될 텐데 5C1의 x 4제곱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5C3 x제곱 마이너스 1 세제곱, 그 다음에는 5C4 x 마이너스 1 4제곱, 마지막은 5C5 마이너스 1 5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을 다 계산해서 전개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이제 그 항의 부호만 결정해 줄 거고요. 앞에 있는 이항계수들을 계산하면 쭉 전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x 제곱이고 마이너스 10x 제곱이고 그 다음에는 5x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항 정리를 활용하는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식의 값을 구하는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이런 이항계수들로 이루어진 식의 값을 구하는 유형인데요. 지금 보이는 네 가지는 아이디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이 값들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값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이항계수들 OC0부터 OC1, OC2, OC3을 차례대로 더한 값을 구하는 유형인데요. 일단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일반적인 이항 정리의 형태를 먼저 써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OC0, OC1이니까 A 플러스 B의 5제곱의 전개식을 써놓는데 앞에 한 3개 정도만 써놓으면 형태를 눈치챌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A랑 B에다가 뭘 대입해야 식이 나올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1번식을 딱 보면 A도 없고 B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어떤 걸 대입하냐면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1의 4제곱이나 5제곱이든 몇 제곱이 되든 무조건 1이라서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실제로 A에다 1 넣고 B에다 1 넣으면 이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값은 1 플러스 1의 5제곱, 즉 2의 5제곱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값이 2의 5제곱이라는 거랑 안 보일 때는 1을 활용해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을 한번 해보죠. 일단 1번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부호가 교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당황하지 말고 일반적인 형태의 이항 정리를 제가 써놓으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거 할 때 떠올라야 되는 게 바로 마이너스 1의 n제곱입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n이 이제 1, 2, 3, 4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의 1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요. 세제곱은 마이너스 1, 4제곱은 1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호가 교대로 바뀔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활용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A에다가 1을 대입하고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2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상해지겠죠, 상황이. 그래서 A는 일단 생략한 채 B에다가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두 개를 대입해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되잖아요. 따라서 답은 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일단 1번과 2번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1번의 답이 2의 5제곱이고 2번의 답이 0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지금 남는 건 이제 3번하고 4번입니다. 그러면 우선 3번, 그러니까 짝수 번째 이항계수들만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볼 건데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딱 봤을 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3번이 만들어지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3번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더하면 OC1 없어지고요. OC3, OC5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홀수 번째 게 없어지고요. 짝수 번째 거는 두 개씩 남죠. 그러니까 OC0 두 개 있고 OC2 두 개. 그러니까 2OC2, 그 다음에 2OC4가 될 겁니다. 따라서 1번하고 2번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3번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0은 쓰나 마나니까 이걸 간단하게 나타내면 2의 5제곱 나누기 2 이렇게 3번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4번은 어떻게 될까요? 홀수 번째들만 더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1번하고 2번을 어떻게 하면 되죠? 빼주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짝수 번째 것들이 이런 식으로 지워지게 돼요. 따라서 남는 건 홀수 번째 것만 남고 OC1 빼기 마이너스 OC1이기 때문에 2OC1, 2OC3, 2OC5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1번에서 2번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4번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는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의 우리가 구해본 값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1번은 2의 5제곱, 2번은 0, 그리고 3번, 4번은 값이 동일하다. 짝수 번째를 더할 때는 홀수 번째를 더할 때는 2의 5제곱을 2로 나눠주면 답이 된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이디어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서 배운 공식과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제 1번과 예제 2번은 공식을 얼마나 잘 외우고 계신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써 놓았습니다. 우선 예제 1번에 7시 0부터 7시 7까지 더한 거는 2의 7제곱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짝수 번째 것들끼리 더한 거니까 2의 10제곱을 2로 나눈 게 정답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예제 3번은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처음 보는 값을 봤을 때는 이항 정리에 해당하는 그 공식을 먼저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하는데 한 3개 정도만 써보시면 바로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쓴 게 a 플러스 b의 7제곱이다 라는 걸 일단 안 상태로 A랑 B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위에 걸 만들 수 있을까를 딱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3만 지금 있으니까 B에다 1을 대입할 생각 하는 거고 A에 3을 대입하면 위의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A에 3, B에 1을 대입하면 결국은 4의 7제곱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제 4번도 처음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항 정리의 일반적인 형태를 써 놓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만 제가 써보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써 놓고요. 이렇게 쭉 한 게 이제 a 플러스 b의 6제곱이 될 텐데 a랑 b에다 뭘 대입할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일단 형태를 봤을 때는 a에 2를 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활용해야 된다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실제로 a에다가 2를 대입하고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위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6제곱이 되기 때문에 답은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짝수 번째들끼리만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요. 일단은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0, 1, 2, 3, 4 이렇게 쭉 가는 형태를 먼저 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형태를 구해 놓습니다. 아까 전에 1번과 2번을 구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 놓으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예제 5번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1번과 2번을 더하게 되면 홀수 번째가 다 사라지겠죠. 하지만 짝수 번째는 2개씩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를 2로만 나눠주면 예제 5번의 답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먼저 1번을 구하기 위해서 이항 정리의 일반적인 형태를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3개 정도만 써놓고 A랑 B에다가 뭘 대입할지 고민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눈에 바로 보이죠. 5의 13제곱만 지금 5만 쭉 있기 때문에 A에 5, B에 1을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따라서 첫 번째 거의 답은 6의 13제곱입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구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을 써먹을 건데 부호가 교대로 바뀌기 때문에 b에다가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의 13제곱이 2번의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예제 5번의 답은요. 6의 13제곱 더하기 4의 13제곱을 한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 활용 사례인 나머지를 구하는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초등학교 때 배울 만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나머지가 31이라는 거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A가 100K 플러스 432 이렇게 써져 있다면 A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죠? 요게 이제 100보다 작아야 나머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432도 100으로 한번 더 나눠줍니다. 그럼 100 곱하기 4 플러스 30이라고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100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머지가 3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A를 만약에
100A 플러스 뭐 100B 플러스 100C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식을 봤는데 100들이 눈에 띄어요. 그 순간 100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 나머지는 그냥 7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일단 100으로 최대한 묶어내라 라는 거고, 뭔가가 남았을 때 그게 100보다 크다면 이제 그거를 100으로 한 번 더 나눠주는 형태로 식을 조작하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과 이항 정리를 활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의 10제곱은요 10 플러스 1의 10제곱으로 쓸 수 있죠. 자, 이항 정리를 활용한다는 건 이렇게 쪼개서 전개를 해서 쓸 거고요. 우리는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거기 때문에 10으로 최대한 표현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볼 겁니다. 그 순간 이제 벌써 좀 기분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게 다 10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10 곱하기 어쩌고 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남는 게 1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그냥 나머지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10이 최대한 튀어나오게끔 기존에 있는 거를 쪼개고 이항 정리를 사용해서 나머지를 구한다 라는 아이디어죠. 자, 이번에는 21의 10제곱을 4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쉽네요. 21을 이제 40으로 나눈 거니까 40 일단 딱 써놓고, 그럼 40 마이너스 19니까 이렇게 해서 전개하면 되겠네요. 그럴듯한데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걸 만약에 제가 이항 정리를 적용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10C 0에 40에 10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는 게 10C 10에 마이너스 19에 10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걸 또 40으로 나눈 나머지를 어떻게 구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핵심은 요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40이 튀어나오는 거에 집착하면 오히려 어려워지고요. 왼쪽 거를 간단하게 쪼개면서 최대한 간단하게 쪼개면서 40과 연관성 있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 플러스 1로 쪼개면 간편하다라는 걸 눈치채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20의 제곱이 400이니까 40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항 정리를 통해서 쭉 한번 전개를 해본다면 10, 18에 20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은 10C 9에 20, 그 다음에는 10C 10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이 40이 튀어나오니까 40 곱하기 어쩌고 딱 써놓은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해보면요. 이거는 이제 10 곱하기 20이고 오른쪽은 1이니까 결국 20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01은 4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걸 40으로 한 번 더 나눠보면 결국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를 정리하면 40으로 묶어보면 뭐 세모 플러스 5라고 이렇게 묶일 거고 남는 건 1밖에 없겠죠. 따라서 나머지는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중요한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로 알아야 되는 성질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우선 파스칼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이항계수를 쭉 써놓은 그런 삼각형을 말합니다. 특징 중 하나는요. 1C형 1C1, 2C형 2C, 3C형 3C3 이런 값들은 모두 다 1이기 때문에 양 끝 값들이 모두 1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합, 이항계수의 중요한 특질은요. 3C1과 3C2가 같죠. 4C1과 4C3이 같죠. 5C1, 5C4 같고요. 5C2, 5C3도 같죠. 그리고 6C1, 6C5, 6C2, 6C4 이런 값들이 모두 같잖아요.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을 그려놓으면 각 가로줄들이 모두 대칭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항 정리를 복습할 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 각 가로줄들에 집중을 해보시면 가로줄들을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 이항 정리에 활용해서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로줄들을 더하면 이렇게 값이 나온다 라는 기본적인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을 배울 건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이 성질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r-1 더하기 NCr이 n 플러스 1 CR이라는 것을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관찰을 해볼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R-1R이라는 건 바로 다음 거니까 예를 들어 4C2 더하기 4C3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과는 n 플러스 1이 되니까 다음 줄에 R, 그래서 5C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C랑 4C3을 더하면 5C3이 된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성질 1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붙어있는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줄에 있는 하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하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굉장히 빠르게 완성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양 끝이 1이라는 거 딱 써놓으면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밑에 있는 값이라 했잖아요. 두 개 더한 게 3, 두 개 더한 게 3, 1, 그리고 1, 두 개 더한 게 4, 두 개 더한 게 6, 4, 1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들을 사실 파스칼의 삼각형 그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다 구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6, 두 개 더하면 15, 20, 15, 6, 1 이렇게 되니까 그냥 뭐 심심하면 계속해서 구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성질은 또 많은 다양한 성질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성질을 그림으로 기억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서 파스칼의 삼각형의 특징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뭐죠? 가로줄들이 밑으로 가면서 한 칸씩 왼쪽으로 이렇게 밀리죠. 왼쪽으로 조금씩 밀리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일단 당연히 밑에 줄이니까 8일 거고요. 그럼 8C에다가 7C6이 한 칸 밀렸다고 생각하면 8C6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로 결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왼쪽에는 뭐 8C5, 오른쪽에는 8C7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 또 9C6, 두 개 더하면 9C7 한 칸씩 밀린다고 생각해서 바로바로 그려나갈 줄 알면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는 거를 연습해 보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성질, 하키스틱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키스틱 공식은요, 이제 그림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볼게요. 이걸 왜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부르는지. 사실 생김새가 하키스틱 같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더하면 항상 결과는 이렇게 꺾인 밑에 있는 6C2가 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게 되면 결과는 요 값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왼쪽으로 한 칸 밀린다 했으니까 7C4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게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림을 제가 표현하자면 일단 핵심은요, 이 맨 끝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가장 끝에서 시작해야 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했을 때 꺾인 바로 밑에 있는 답이 답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다른 방향으로 더해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이렇게 더하더라도 꺾인 밑에 있는 5C3이 답이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더하면 오른쪽으로 꺾인 7C 뭐가 되죠? 그렇죠, 4가 되겠죠. 이게 결과다 라는 게 바로 하키스틱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형태는 오른쪽 맨 끝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끝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결과는 오른쪽으로 꺾인 요게 답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바로 하키스틱 공식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조금 어려운 점은 문제에서는 그냥 그림으로 안 주고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물론 이제 그 파스칼의 삼각형을 일일이 그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더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하나씩 커지면 하키스틱을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면 왼쪽 값이 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 칸씩 밑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키스틱을 의심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대충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요, 시작점을 찾습니다. 그럼 3C0이니까 여기서 시작하겠죠? 그랬을 때 4C1은 오른쪽 밑이에요. 그 5C2도 오른쪽 밑이기 때문에 지금 더하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우측 하단을 향해서
쭉 더해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는 당연히 왼쪽 밑일 거고요. 따라서 답은 7C에다가 왼쪽으로 한 가지 밀리고 있으니까 7C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더하라고 하는데 역시 왼쪽에 있는 값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키스틱을 의심하시고요. 일단 5C5에서 시작하니까 시작점이 여기다 라는 거고, 6C5는 왼쪽으로 밀린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 하단을 향해서 쭉 더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측 하단으로 딱 꺾인 요게 답입니다. 그럼 8C5에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9C6이 되겠다 라는 거고요. 따라서 답은 9C6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값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키스틱을 의심하는데 이건 5C2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6C3이니까 우측 하단으로 가는 거고 7C4니까 우측 하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8C5까지 더하는데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왼쪽 하단으로 꺾인 9C5일 것이다 라고 하고 싶은데, 이때 문제는 가장 끝에서 시작해야만,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시작해야만 하키스틱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칸 위쪽은 4C1이고 그것보다 더 위쪽은 3C0이니까 이 맨 끝이 3C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줘야만 하키스틱 공식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더해줬다가 다시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쭉 더한 게 바로 하키스틱 공식이니까 9C5고요. 거기다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1 그리고 4를 빼준 게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